소리가 났을 거예요. 네. 부스러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못 느꼈다? 소리를 못 들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K여관은 오래된 건물에 방 크기도 작았지만 가격이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3월 18일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전 8시경 백사무실에 잠을 자고 있던 아넬 로이스 버윅은 숙취를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넬 로이스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몸을 일으켜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기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와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바닥에 나체 상태의 여성이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있었던 겁니다. 아넬 로이스는 깜짝 놀라는 한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의문의 여성 얼굴 위에 어두운 색 점퍼가 덮여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들어 올렸고 곧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넬 로이스는 자신의 친구들이 묵고 있는 104호의 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죽어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소리를 듣고 101호와 102호 그리고 104호의 문이 열리고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신의 방에 모르는 여자가 죽어있는데 얼굴에 피치갑이 되어 있다. 그리고 룸메이트 제이미는 보이지도 않는다 하면서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놀란 친구들이 103호 방문을 여니까 목격자 말대로 여자가 죽어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프런트로 달려가 여관 사장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몇 명은 근처 파출소로 뛰어갔습니다. 8시 30분경 파출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이순경은 그를 향해 다급히 뛰어오는 외국인들을 봤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함께 여관으로 달려간 이순경은 시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점퍼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신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와 한쪽 눈은 함몰됐고 턱과 윗니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가 2에서 3cm 정도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심한 훼손과 범벅이 된 피 때문에 얼굴로는 아예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감식반과 형사들 그리고 검안을 위해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의사에게 혹시 시신의 등에 문신이 있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시신을 돌려 등을 확인했습니다. 등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신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 탄식을 내뱉고 슬퍼하며 그 시체는 친구인 제이미 페니치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신을 발견한 아넬 로이스와 여관방 103호를 함께 쓰던 친구였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2001년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학생 살인 사건인데요. 이태원에 있는 K여관 103호실에서 묵고 있던 21살의 교환학생 제이미 페니치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제이미와 목격자 아넬 로이스는 친구 5명과 총 7명이서 서울을 관광하기 위해서 이태원을 찾았다 병고를 당한 것인데요. 먼저 이 피해자의 상흔 자세 등을 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마하고 눈이 함몰됐고 턱과 이 치아가 부서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쪽으로만 넘어지거나 맞아갖고 한 것은 아니다. 다면적인 상처다. 왜냐하면 이마와 눈의 방향과 타격의 방향과 턱과 치아의 타격의 방향이 다르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다면 공간. 다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 벽과 바닥이 90도로 꺾인 그 부분과 아니면 삼면 쪽의 구석으로 처박히는 방식으로 했다고 해도 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거나 밀어졌거나 혹은 귀에 있는 게 찢어졌잖아요. 이건 뭐냐면 귀걸이가 있었고 귀걸이가 뜯겨졌다는 의미예요. 네. 그럼 세 개죠. 면이 3개죠. 하나, 둘. 방향이 또 3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는 아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얼굴에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다리라든가 몸 이런 부분에는 없고 주로 얼굴과 위쪽에만 있다. 그러면 죽음의 방법이 뭐였을까? 지금 외상상으로는 여기 깨지고 여기 부서졌다고 해서 죽나?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3중, 4중 동작이죠. 그것이 시차가 있는 건지 요거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나신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장소도 여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성적인 공격이 있냐 했더니 사실 그런 흔적은 이제 부검이가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건 네.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가 자기가 묵었던 데잖아요. 네. 자기 방인데 자기 방에 옷을 벗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네. 그러면은 자기 방에 옷을 벗고 있는데 옷이 벗겨진 상태가 자기가 벗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벗겨지거나 찢어지거나 네. 이것과의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성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기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수반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성범죄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기에는 위쪽의 상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얼굴과 이쪽에만 상처가 주로 있었다고 하면 다른 데는 지금 발견된 게 없죠. 네. 상처가 성범죄를 가장한 다른 어떤 이 원한 아니면은 순간적인 형태의 그 다툼에 의한 것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제가 가장 걸리는 건 이 네. 발견자예요. 같은 방에 있던. 네. 오전에 8시 정도에 이제 잠에서 깨서 숙취에 깨서 발견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을 봤을 때는. 네, 현장에 좀 비산 혈흔 등이 현장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벽과 바닥 사이에 피가 네. 있죠. 그럼 네. 거기에 처박혀 갖고 피 흘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이 두 개인 곳. 그렇죠. 벽하고 바닥. 직각 정도의 네. 소리가 났을 거예요. 네. 부스러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못 느꼈다? 소리를 못 들었다? 그리고 지금 방 구조를 보는데 너무 가까워요. 굉장히 좁아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옛날 여관이에요. 작은 방 여관. 그러니까 여인숙 같은 여관이에요. 네네. 근데 몰랐다.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죽어 있다 그랬어요. 네. 여기 여자잖아요. 딱 네. 봐도.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룸메이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혹시 걔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게. 그러면은 근데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것도 아니고 조금만 보면은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머리 길이라든지 네. 색깔이라든지. 네. 그러죠? 네. 근데 몰라?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왜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에서 바깥으로 소리 지를 때는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거나 여기 와 보세요라고 이런 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행위잖아요. 네. 결과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그렇죠.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좀 의문이 나는 지금 시신의 발견까지 살펴봤고요.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더 추정해보기 위해서 부검 결과 그다음에 사건 현장 모습 좀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가 사망한 103호를 비롯해 학생들이 묵고 있던 K여관의 방은 작았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오른편에 화장실이 있고 정면으로는 작은 냉장고, 위에 TV, 벽걸이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 밑으로 작은 선반이 있었고 옆에는 더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제이미의 셔츠와 브레이저, 양말이 있었고 화장실에는 벗어놓은 청바지가 있었는데 청바지 안에 함께 벗어놓은 곳으로 보이는 하의 속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이미의 시신은 바로 문을 열면 보이는 공간에 팔과 다리를 약간 벌리고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습니다. 머리는 방 쪽을 향해 있었고 다리는 현관 쪽을 향해 있었는데 다리가 향해 있던 현관문 오른편에 작은 피 웅덩이와 제이미의 치아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혈흔은 모두 B형, 제이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몸 위와 머리 밑 그리고 바닥에서 혈액형이 A인 모발이 몇 점 채취됐습니다. 제이미와 함께 방에 묵었던 아넬 로이스는 O형이었습니다. 제이미는 얼굴을 심하게 공격당하면서도 몸에 저항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네, 부검 결과 몸에 방어흔이 없어서 검사를 했는데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코카인 등 마약도 안 나왔고요. 방으로 돌아오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이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는 일반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로 약간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제이미의 손발에는 결박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이미는 왜 공격을 당하면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것일까? 부검이가 추정한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혹은 액사였습니다. 시신의 목뼈는 부러져 있었고 목 안에 있는 설골과 목젖 부근에 있는 윤상 연골 등 작은 뼈들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턱뼈는 2군데나 금이 가 있었고 혀 근육과 기도, 식도 등에서 응혈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두피 밑에도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 두개골 안쪽에 뇌를 싸고 있는 얇은 막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오른쪽 광대뼈와 귀 사이, 그리고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에서 신발 자국으로 보이는 정형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275mm 정도로 추정됐고 신발 종류는 무거운 워커 부츠로 보였습니다. 네, 사건 정보 좀 더 듣고 돌아왔습니다. 부검이가 경부 압박 질식 사고군 엑사 말고도 얼굴을 폭행 당하다 보면 코와 입이 막혀서 비구폐색 질식사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거론을 한번 한 상태고요. 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는데 이게 코나 이렇게 해서 맞다 보면은 여기가 접히거나 네, 아니면 피에 막히는 거에 출혈에 의해서 숨을 못 쉬어갖고 막혀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 화장실 안에서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바지 벗을 때 술 네. 먹고 저도 그런 경우인데 완전히 뭐 돼갖고 굉장히 타이트한 바지 벗으면 그렇죠. 뭐 팬티까지 같이 예, 벗기는. 되게 빨리 네. 왜냐하면 뭐 화장실 갈 때 뭐 그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벗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벗겨진 형태로 되지 않죠. 지금 사진을 보면 그렇게 쏙 내려간 형태가 되니까 자기가 벗고 무엇인가 용변을 보거나 뭐 뭔가 하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해서 바깥으로 당겨져서 처박히고 그 다음에 이 상체를 밟히는 형태로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목뼈, 설골 윤상열, 그러니까 이제 목 주변에 안쪽에 있는 뼈들이 좀 부서지고, 그다음에 이 혀나 이쪽 기도 쪽에 그 응혈 반응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또 뇌에 뭐 얼굴 공격당했으니까 뇌 막이 뭐 출혈 있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거는 그 역시나 그 뭐 어떤 타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사고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네. 누군가 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건데 네. 문제는 이게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여러 명이냐라는 건데 지금 공격의 연결선상을 봤을 때는 혼자 같아요. 강한 힘을 가진 혼자가 끄집어내서 던지고 깨지고 그다음에 밟힌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술을 이 정도 먹었으면은 뭐 완전히 인사불선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력되는 형태인 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은 역시 이렇게 비구폐색이 된 거죠. 이 옷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체에 있는 옷, 브래지어, 뭐 셔츠, 양말은 침대에 있는 좀 방에서 발견이 됐고요. 청바지와 하의 속옷은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청바지와 이 양말에 있는 이 욕실에 이렇게 막 비산 혈흔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혈흔은 또 이제 방에 있는 오히려 그렇죠. 네, 거기서 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욕실 안에서는 공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욕실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당기면서 바깥으로 터진 건데 네. 문제 제가 다른 것보다는 뭐냐면 아래 속옷은 청바지 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래쪽인데 위에는 네. 보시면 지금 피가 묻어 있어요. 네. 그리고 양말 상태를 보세요. 네. 양말 상태랑 발 상태를 보세요. 네. 그죠? 발이 어떻습니까? 발바닥 보통 발바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발바닥이 지저분하죠. 네. 피 같은 게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양말이 아래만 피가 젖어 있어요. 네. 그럼 양말 이게 발바닥 부분이요. 그렇죠. 이게 네. 무슨 의미일까요? 피 묻은 양말을 신고 있는 걸 벗겼다.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레이저는 뭐예요? 브레이저는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이제 피가 뿌려져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지 아니면 이 브레이저를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들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묻은 거를 벗긴 건지 네. 아니면은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바닥 밑면에는 피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혈흔 패턴의 분석이.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추정한 대로 바깥에서 공격 당할 때는 브레이저는 입고 있어야 되죠. 그죠? 브레이저까지 벗겼다고 하면 네. 브레이저는 거기 어디 그 안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어디 던져져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럼 이런 형태가 안 나오죠. 네. 그럼 이것은 왜인지 모르지만 벗겼다고 하는 거. 왜 벗길까요? 다른 어떤 특별한 성적 이유도 없는데? 네. 그건 뭐냐면 아마 욕실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목욕을 샤워를 했다고 하는 그 알리바이를 누군가 대려고 벗겨놨을 수 있다. 이 여자가 셔츠와 자기를 벗고 욕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해고 네. 나서 뭐 그 다음에 네. 시차적인 알리바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양말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도 그렇고.
그 혈흔 얘기가 나온 김에 혈액형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본인이 흘렸던 피에 의한 B형. 모발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제 A형이 나왔어요. 안에서 제가 좀 의심을 했었죠. 자고 있었다라고 좀 했던 아넬로이스 같은 경우는 O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머리카락은 아니었는데 이게 또 여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가. 그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게 진짜 이전에 썼던 사람일 수 있는, 청소 잘 안 할 테니까. 네. 근데 시신의 몸에 A형이 있었다고 하는 건 이건 다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전에 이 들어오기 전에 클럽 같은 데 놀았다고 하면은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접촉? 성적 행위를 하거나 네. 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이제 이 성폭행의 흔적이 혹시 있나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하의 속옷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성폭행을 당한 건 쪽은 사망 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건지는 판단할 수 없다. 성폭행의 흔적이 네. 성기에서 나와야지 네. 하의 속옷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제이미의 몸에서도 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성범죄를 당하면은 벗긴 상태에서 당하면은 네. 하의 속에서는 안 나와야죠. 네, 그렇죠. 그죠? 다시 입을 그렇죠. 리가 입히질 없- 않았으니까 지금 이 상태는. 그죠? 그럼 이거는 다른 데서 성폭행을 당했든 아니면 자기가 성관계를 했든 네. 이거는 여기에서 된 건 아니랍니다. 네. 지금 이 범죄 상황과는 관계없는 그렇죠. 이 것이다. 상황, 이 현장과는 관련이 없다. 또 한 가지 이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항은이 없었다.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몸에 이제 워커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것저것 있었는데 저항 흔적이 없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저항을 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옛날식 모텔이에요. 네. 거기서 이 사람이 바지와 속옷을 같이 벗고 용변을 벗는 상태에서 잠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문을 활짝 확 열고 끌어잡아당겨서 머리를 부딪히는 강한 타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네. 그럼 어떻게 저항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화장실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1층에 있는 103호에 묵고 있었어요. 1층에는 지금 카운터도 있고 그런 상황. 카운터 바로 앞이에요, 또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도둑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자동으로 짝깍 잠기는 도어락인지 아닌지는 2001년이라서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외부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갔는데 여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 좀 이상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상하죠. 네. 또 이상한 거는 네. 같이 있던 사람은 네. 자고 있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다. 네. 그럼 이 사람은 자고 있었고 모른다는 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이 상태는 일종의 카운터가 앞에 있는 101호, 102, 103호예요. 네. 그러면은 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약간 면식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맞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필 앞쪽에서 클럽에서 놀고 있고 남자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뭔가 접촉이 있는 상태에 따라왔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고. 자, 사망한 피해자 제이미가 사건이 있기 전날 친구들과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녀의 행적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살의 제이미 페니치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개강 후 2주 정도가 됐을 때 제이미는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 제이미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은 여행 안내소 직원이 추천한 서울의 이태원 K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관은 방도 좁았고 벽이 얇아 옆방에서 나는 소음이 다 들렸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여관 102호에는 핀란드인 학생 커플이 머물렀고요. 103호엔 제이미와 아넬로이스, 104호에는 미국인 여성 켄지와 네덜란드 남성 제론이 숙박했어요. 여행 첫날은 남산과 이태원 등지에서 별일 없이 관광을 즐겼다고 합니다. 3월 17일 토요일이 되었고 제이미와 친구인 러시아인 학생이 여관에 도착해 101호에 혼자 투숙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경 핀란드인 커플을 제외한 친구 5명은 이태원의 한 바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미군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학생들은 그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3월 18일 새벽 1시 45분쯤 됐을 때 제이미와 켄지를 빼고 나머지 3명은 먼저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미와 저는 미국인 남자 A와 그의 친구인 남미계 남자와 플로어에서 춤을 췄어요. 나중에 보니까 A와 제이미가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군인처럼 머리가 짧은 B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저한테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자고 했어요. 경비는 자기가 댈 테니까
자기랑 함께 밤을 보내자고요. 저는 단번에 거절하고 비틀댄 제이미를 데리고 3시 30분쯤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켄지는 제이미를 부축해 103호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아넬로이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샤워를 하겠다며 켄지 앞에서 셔츠를 벗었습니다. 브래지어와 청바지만 입고 있던 제이미를 부축해 화장실로 들어간 켄지. 그녀는 제이미가 화장실에서 청바지마저 벗었고 속옷 차림이 됐다고 했습니다. 켄지는 샤워할 물을 틀어주면서 제이미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제이미는 괜찮다고 대답했고 켄지는 그녀가 샤워할 수 있게 건너방인 104호실로 돌아갔습니다. 룸메이트인 제론이 자고 있는 침대에 잠시 누워있던 켄지는 많이 취한 제이미가 걱정돼 다시 103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켄지는 다시 괜찮아 하고 물었는데 작은 소리로 괜찮다고 하는 제이미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안심한 켄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네, 제이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켄지 스나이더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녀의 증언에 따라서 그날 좀 구성이 돼 있는데 바에서 좀 미군들이 많이 다니는 바였다고 하고 거기서 뭔가 누구와 키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봤다.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짧은 군인 B와 만나는데 자기한테 좀 추근덕거려서 빠져나왔다 그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워커부츠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뭐 미군? 워커부츠? 뭐 어떤 성적인 뭐 어떤 관계? 약간 A형인 어떤 모발? 어떤 그림은 좀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그 피해자와 피해자를 부축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은 클럽에서 뭐 춤을 추다가 둘 다 이제 커플이 돼서 뭔가 뭐 키스를 했던 어쨌든 뭐 네. 일제로 뭐 이렇게 추근덕거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 켄지란 사람이 주장하는 바예요. 한 명의 주장만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재구성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쨌든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겠다고 그 셔츠를 벗었어요. 안에 브레이저와 청바지만 입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청바지를 벗었고 속옷 차림이 됐는데 이 속옷 차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본 상황은 팬티하고 청바지를 같이 벗었어요. 네. 이 사람 말은 뭐죠? 안 맞죠. 네. 상황하고. 그리고 지금 브레이저는 바깥에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 말대로라고 하면 브레이저는 화장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팬티와 청바지는 각각의 따로 화장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장실 안에서 이 팬티와 바지까지 벗은 사람이 바닥에 벗어놓았던 사람이 제이미가 굳이 그 화장실 문을 열고 방 밖에 브레이저만 던져놨을 확률은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아마 브레이저가 여기서 벗었다면은 같이 옆에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샤워의 물을 자기가 틀어줬다고 했어요. 샤워의 물을 틀어줬다는 게 뭐죠? 옛날 2001년도 보통은 이제 이게 합수 코드가 있어갖고 왼쪽 오른쪽. 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렇게 적당히 섞어야지 적절한 온도가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텔의 그 구조를 보니까 네. 자기가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가 해줬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이 괜찮냐? 괜찮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나왔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와서 뭔가 좀 찜찜하니까 다시 가서 괜찮냐? 물었더니 괜찮다라고 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좀 그런 게 지금 아넬로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죠? 룸메이트가 있죠 안에. 네. 왜 자기가 괜찮다 그래야 돼요? 이건 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제이미가 네. 완전히 떡실신이 돼 갖고 그게 아니라 네. 샤워까지 할 정도잖아요. 그 활중 알코올 농도가 0.11이 나와서 뭐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네. 자기가 이제 틀어지고 옷도 해서 샤워할 정도라고 하면은 뭔가 사실 뭐 걱정이 됐다는 건 또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뭐가 걱정이 되죠? 그러면 뭐 샤워하다 죽을까 봐 그런가요? 네.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뭐지?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재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술 자체랑 네. 현장 상태가 안 맞고 감정 상태도 안 맞아요. 네. 그렇게 갈 이유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욕조 안에 사진을 현장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욕조 안에 뭐 비닐 같은 거 하나 하고 칫솔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기서 진짜 샤워를 했다면은 제이미가 이게 바닥에 이런 게 치워놓고 보통
할 텐데 이게 그대로 있다라는 이게 건 현장 사진이라고 하면은 네, 사용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공격을 당했거나 뭐 닦거나 그러는데 이분은 이 돌아가신 분은 몸에 물기가 없어요. 네. 그럼 샤워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닦았다고 하면 여기에 다른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켄지라는 사람이 샤워에 물을 틀고 샤워를 뭐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샤워를 안 했, 피해자는 안 했다는 거고 네. 이 사람의 그 켄지의 말을 보면 그냥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물을 틀어주고 나왔다 정도로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 맞아요. 이건. 예. 네. 뭔가 계속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되는 가운데 켄지 이외에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호의) 러시아 학생과 (104호의) 네덜란드인 제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망한 제이미와 (103호에) 묵었던 아넬 루이스는 새벽 2시경 잠이 들어 아침 8시가 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평소에도 잠을 깊이 자는 편인데 그날은 술까지 마셔서 거의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잠결에 문이 한 번 열리는 소리는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들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그날 새벽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03호 옆방인 102호에 투숙하던 핀란드인 학생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은 친구들이 바에 놀러 갔을 때 둘이 피자를 먹으러 나갔다가 맥주를 간단하게 마시고는 12시쯤 여관으로 들어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새벽 4시경 커플 중 여성이 수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영어로 화를 내면서 그렇지만 지금 넌 여기 있잖아 하고 소리쳤어요. 이어서 누군가 아플 때 내는 작은 신음소리로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바닥을 구르는 쿵쿵 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다시 이제 가자 하고 나서 또 아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리가 한 5분 정도 들렸고 확실하진 않지만 남자는 미국 억양 같았어요. 여성은 이 소리가 친구들이 자고 있는 103호에서 들리는 것 같아 크게 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관 벽이 얇으니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며 별일 아닐 거야 라고 했습니다. 분명 여성이 남성에게 맞는 소리 같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어 이 커플은 그 뒤 그냥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본 목격자는 없었을까? 새벽 3시 반 여관 사장은 친구들과 카드 놀이를 하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어가던 시각 그녀는 카운터에서 복도벽에 달린 대형 거울 쪽을 쳐다봤는데 거울에 비친 103호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백인 남성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문을 다시 조용히 닫더니 복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여관 사장이 보기에 여관에 묵고 있는 손님 같지 않아서 복도로 가서 남자를 쳐다본 거예요. 이 남성 키는 170에서 175 정도로 보였고 약간 통통한 몸매에 안경은 안 썼다고 했어요. 밑옷은 밝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안에 체크무늬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의는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무릎부터 발목 사이에 단추 크기만한 핏자국이 여러 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여관 사장은 핏자국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남자를 더 자세히 봤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사장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여관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은 황토색의 랜드로버 브랜드 워커 부츠였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서 소리를 들은 핀란드인 커플 여성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장이 여자 사장이 어떤 사람을 목격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관 사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어서 당시 국가범죄심리과 검시관이 사장에게 최면을 걸어서 당시 목격담을 다시 들었다고 하고요. 남성 외모는 최면 전 진술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을 했었고 남성의 바지 오른쪽 하단부에 유독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본 것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관련성을 따집니다. 여기서 핀란드 학생은 이 나머지 피해자와 이 일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친해진 교환 학생 사이고 2주 정도 돼서 같이 뭐 대구에서 서울로 왔다 이 정도. 뭐 그 정도? 네, 딱히 굳이 이것을 거짓말을 할 이유가 네. 없다. 첫 번째, 남자가 얘기를 했다.
남자 목소리로 영어로 네. 그렇지만 지금 너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뭔가 아픈 소리 쿵쿵 이제 가자. 그러면은 2명이란 얘기죠. 이제 가자는 사실은 네. 렛츠고 뭐 이거잖아요. Let's get out of here나 뭐 예, 네.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아넬로이스한테 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아넬로이스와 관련된 얘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 피해자 제이미를 공격한 후에 다른 남자 둘이 한 얘기인지 네. 지금 여기서는 명확한 거는 남자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여관 주인의 얘기예요. 네. 여관 주인이 굳이 이것을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관 사장이 여자죠. 여관 사장인데 관련된 부분에서 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이 핀란드인 커플이랑 교차점이 있죠. 공통점이 남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굳이 남자를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둘이라고 하면 둘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왜? 굳이 뭐 하나나 둘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 정도. 그러면 이때 핀란드인 커플이 얘기했던 누구한테 얘기했던 사람은 다른 남자나 일행이 아니라 아넬로이즈 아니면은 그 일행 중에 누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워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시간대 보고 그리고 특히 이 무릎과 발목 사이에 핏자국이라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던져지고 밟고 그 밟은 상태에서 입에서 나온 피가 여기 튀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죠. 참고로 시신에 남아있는 워커 부추 자국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 전에 미군들과 어울렸던 것 때문에 미군 수사관 CID 요원이 사건에 투입이 됩니다. 이 CID는 전날 밤 새벽에 제이미와 켄지와 함께 어울렸던 5명의 군인을 찾아내서 다 조사를 했고요. 하지만 그중에 여관 사장이 본 사람, 얼굴이 일치하는 그 외양을 가진 사람이 다 없었고 알리바이도 다 확인됐다고 합니다. CID 애들이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의 헌병 같은 애들인데 뭐 우리나라의 헌병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는 애들인데 5명을 찾아내서 조사를 했는데 왜 꼭 5명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뭐 그 외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랬던 사람 5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뭐 바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렇죠. 뒤에 있는 그럴 수도 사람이라든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좀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건을 맡은 용산 경찰서는 미군 수사대 CID와 함께 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사망한 제이미의 교환학생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다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약 9개월 후인 2001년 11월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한국 경찰을 도와 사건을 수사하던 CID 요원 맨스필드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살피던 중 진술하던 참고인들 중에서 수상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참고인은 바로 제이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미국인 여성 켄지 스나이더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제이미와 함께 103호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샤워를 하고 싶다며 자신 앞에서 셔츠를 벗었다고 했습니다. 브레이저와 청바지만 입은 제이미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켄지. 제이미는 화장실에 들어오자 청바지도 벗었고 켄지는 당시 제이미가 속옷만 입고 자신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술은 사건 현장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 방 안에서는 제이미의 셔츠와 브레이저가 발견됐고요. 화장실에는 청바지와 팬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제이미가 청바지를 벗었는데 속옷은 다 입고 있었다는 켄지의 진술은 거짓말이 됩니다. 제이미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상의는 나체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청바지와 하의 속옷은 한 번에 벗은 것처럼 청바지 안에 속옷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켄지의 다른 진술도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104호로 돌아갔던 켄지가 103호 앞으로 다시 돌아와 방 밖에서 제이미에게 괜찮아 라고 질문했고 그때 괜찮아 라고 답하는 제이미의 목소리와 물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맨스필드 요원이 사건에 투입된 FBI 한국지부 요원과 함께 여관으로 찾아가 실험을 했을 때 방 밖에서 엄청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이상 화장실에선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맨스필드 요원은 제이미가 샤워를 했다고 주장하는 켄지의 진술도 거짓으로 봤습니다. 103호 화장실 욕조와 바닥에 물을 뿌리고 나서 약 6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물은 반도 마르지 않았던 겁니다.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맨스필드 요원과 FBI 요원은 다음 해인 2002년 2월 켄지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헌팅턴시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데 인터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그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할 수 있게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FBI 요원 그리고 FBI 신시내티지 지부에서 온 거짓말 탐지 요원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스필드 요원은 켄지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당시 사건에 대해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켄지는 그때와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맨스필드 요원은 여관에서 했던 실험, 당시 사건 현장과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인터뷰했던 켄지는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체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당장 떠난다 해도 세 사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켄지가 밖으로 나가고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 문이 열리더니 켄지가 침착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는 내가 제이미를 죽인 범인이란 소리죠? 그렇죠? 사실 그날요, 제이미와 함께 103호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때 다른 일이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약 9개월 뒤인 2001년 11월 켄지 스나이더, 당시 104호에 묵었던 그 사람이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이 켄지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실험 등을 통해서 밝혀냈고 그녀를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짚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과 이 사람의 말이 좀 안 맞아요. 네. 안 맞는 거는 100% 기억에 의존하고 또 충격적이기 때문에 일부는 사실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네. 이 제이미의 죽음과 연결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옷이 뭐 속옷을 입었냐 없느냐, 이게 그럼 도대체 이 범행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중요한 거는 네. 제이미가 어쨌든 그 안에서 누군가에서 살해당한 거예요.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켄지가 죽일 동기, 그리고 실제로 죽일 수 있는 힘, 죽일 수 있는 어떤 상황, 네. 이것이 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네. 이게 가능하냐를 따져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수사를 해야지,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 이상해? 너 범인이야? 이거는 대단히 이상한 거.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그럼 처음에 CID 애들이, 그럼 CID 애들은 바본가요? 그러니까 이 맨스피드라는 애는 그 뒤에 찾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CID 정도면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진술을 다 검토했을 거고, 이 켄지가 좀 있네? 근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럼 아니 사실 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켄지를 찾는 게 아니라 5명, 그러니까 그 안에 워커를 있고 남자, 명확하게 있는 남자가 있잖아요. 네. 걔를 찾아야지 왜 엉뚱하게 켄지를 찾냐 이 말이에요. 되게 방향이 좀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일단 사진을 지금 피해자인 제이미와 켄지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 제이미가 167에 54kg 정도였다고 하고 켄지는 170에 몸무게가 91kg 정도인데 사진상에 보면은 키나 덩치가 더 차이가 좀 훨씬 많이 더 크죠. 예. 확연하게 납니다. 그래서 당시 켄지가 사건 때 워커부츠를 또 신고 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혹시 범인이 어떤 여성인데 착각을 해서 모두가 어떤, 왜냐면 선입견이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뭐 울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떤 켄지가 혹시 단독으로 했는데 모두가 그녀를 남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핀란드 학생 컴플은 켄지를 알잖아요. 네. 켄지 목소리를. 근데 그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관 주인이 있잖아요. 네. 여관 주인이 이 여성과 그걸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2m도 안 되는데 봤는데. 네. 그럼 이 켄지는 뭐예요 지금? 금발에다가 딱 봐도 여자인데 그걸 모르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범인 남자가, 추정되는 남자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걔들은 못 잡고 엉뚱하게 이걸 옮겨져 준 켄지를 했을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수사의 아니, 맥락이. 맥락이 네.
아니 그러면 미군 중에 그 술 먹고 이렇게 사고 치는 애들 한둘이 켄을 찾지 왜 여기 이렇게까지 연결되었을까? 그 되게 그 연결점이 좀 너무 이상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할 수 있죠. 뭐 FBI 요원과 CID 애들이 확인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너 진술 이상해. 다시 한번 진술해줘. 라고 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켄지가 범인이다라고 바로 넘어가는 건 더 이상한 상황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된 계기가 다 켄지가 그날 했던 진술이 현장과 안 맞아서 그렇죠. 발생한 예, 그렇죠. 일인데요. 그녀가 이제 그 인터뷰 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날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진술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쏟아내는데요. 범행이 발생했던 그날 밤에 제이미와 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내일 2부에서 계속 저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